새벽 3시에 울리는 전화벨 소리만큼 불길한 것도 없죠. 침대 옆 탁자에 놓인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어둠 속에서 손을 더듬어 수화기를 집어들었어요. 한국에서 걸려오는 전화였습니다. 한국 시간으로는 저녁 6시쯤 되었을 거예요. 아버지. 아들의 목소리였습니다. 하지만 평소와는 달랐어요. 늘 느긋하고 여유롭던 말투가 사라지고 숨이 가쁜 듯한 긴박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잠에서 덜 깬 상태로 물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호수에는 아직 가로등 불빛만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어요. 제가 지금 사업 확장하는 중인데 은행에서 보증인이 필요하다고 해요. 아들은 마치 연습이라도 한 듯 막힘없이 설명했습니다. 딱 2억만 보증 서주시면 돼요. 실제로 돈 나가는 거 아니고 서류상 보증만 서주시면 되거든요. 2억.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2억이면 미국 돈으로 얼마야? 한 15만 달러 정도요. 아버지 콘도 담보로 잡으면 되니까 서류만 보내주시면 돼요. 제가 다 알아서 할게요. 15만 달러. 제가 30년간 모은 콘도 가치의 절반이었습니다. 플로리다 주 템파 근교의 한적한 은퇴자 콘도 단지에서 산지 벌써 5년째였어요.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서 세탁소를 운영하며 허리 한번 제대로 펴지 못하고 30년을 살았습니다. 뜨거운 증기 속에서 남의 옷을 다리고 기름때를 빼내고 새벽같이 문을 열어 밤늦게 닫던 날들이었죠. 그렇게 모은 돈으로 30만 달러짜리 콘도를 현금으로 구입했어요. 빚 한 푼 없이요. 잠깐, 내가 지금 정신이 없어서 그러는데 내가 무슨 사업을 하는지부터 설명해봐. 아들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이 유난히 길게 느껴졌어요. 유통업이요. 온라인 쇼핑몰 관련된 거예요. 지금 대형 투자 들어오는 중이라 이 기회 놓치면 안 되거든요. 아들의 설명은 여전히 모호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언제 아버지한테 손 벌린 적 있었어요? 이번 한 번만 도와주세요. 전화를 끊고 나서도 한참을 침대에 앉아 있었습니다. 새벽 3시에 플로리다는 고요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인공호수의 가로등 불빛이 물결처럼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처음 세탁소 문을 열던 날이 떠올랐어요. 그때도 이렇게 가슴이 두근거렸었죠. 하지만 그때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젊었고 건강했고 무엇보다 아들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지금은 달랐습니다. 70살이었고 매달 들어오는 소셜연금 1,800달러와 약간의 저축 이자로 살아가는 처지였죠. 검소하게 살면 충분한 돈이었지만 여유는 없었습니다. 아침마다 콘도 앞 인공호수를 산책하고 일주일에 3번은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탁구를 치며 금요일 저녁엔 같은 단지에 사는 은퇴자들과 카드놀이를 하는 게 전부였어요. 화려하지 않지만 30년간 꿈꿔온 평화로운 삶이었습니다. 한국에 있는 아들과는 1년의 명절 때 2-3번 통화하는 게 전부였어요. 아들은 15년 전 대학 졸업 후 한국으로 돌아가 직장 생활을 하다가 몇 년 전 퇴사하고 사업을 한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무슨 사업인지는 몰랐어요. 물어봐도 아버지는 몰라도 돼요, 잘 되고 있어요 라며 얼버무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에서 여유가 느껴져서 안심했었죠. 그런데 새벽 3시에 걸려온 전화. 2억 원 보증. 서류상으로만. 이 말들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습니다.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월요일 아침 한인 커뮤니티 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처럼 탁구를 치려고요. 같은 단지에 사는 박 씨가 벌써 와 있었습니다. 박 씨는 72였고 저보다 2년 먼저 이곳에 정착한 분이었어요. 재원 씨, 표정이 안 좋네요. 무슨 일 있어요? 탁구채를 잡으며 박 씨가 물었습니다. 망설이다가 아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박 씨는 탁구채를 내려놓았습니다. 재원 씨, 절대 안 돼요. 박 씨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나도 10년 전에 딸 사업자금 보증 섰다가 집 날아갈 뻔했어요. 보증이 뭔지 알아요? 보증은 내가 빚진 거랑 똑같아요. 자식이 못 갚으면 내가 갚아야 돼요. 그것도 이자까지 붙어서. 박 씨의 얼굴에는 당시의 악몽이 그대로 새겨져 있었습니다. 손에 든 탁구채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근데 아들이 서류상으로만이라고 했는데요.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 믿으면 안 돼요. 은행은 장난하는 데가 아니에요. 법적으로 보증인은 주채무자랑 똑같은 책임을 져요. 우리 딸도 그렇게 말했었어요.
아빠 걱정하지 마.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돼. 그러더니 6개월 후에 은행에서 내 계좌 다 압류하고 콘도까지 경매 넘어갈 뻔했어요. 박 씨의 말을 듣고 나니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다시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너 지금 하는 사업이 정확히 뭐야? 사업자 등록증 같은 거 있어? 아들의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습니다. 아버지, 그런 거 하나하나 다 보내드려야 해요? 저 믿으시는 거 아니에요? 아니, 그게 아니라 아빠도 이해를 해야 도와주지. 아버지는 미국서 콘도 갖고 편하게 사시잖아요.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저는 여기서 매일 죽어라 일하면서 사는데 딱 한 번 도와달라는 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전화를 끊고 거실에 앉아 있는데 가슴 한쪽이 먹먹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이웃 노부부가 손을 잡고 산책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문득 아들이 어렸을 때가 떠올랐습니다. 세탁소 뒤편 좁은 방에서 숙제하던 모습. 아빠 언제 쉬어? 라고 물어보던 커다란 눈망울. 그때는 아빠 안 힘들어. 내가 잘 되면 그게 아빠 행복이야 라고 대답했었죠. 수요일 아들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버지, 제가 어렸을 때 공부하고 싶다는 거 다 시켜주셨죠. 미국 대학 학비 누가 댔어요? 그때는 당연하게 받더니 지금 제가 필요할 때는 이렇게 따지고 드세요? 다른 집 부모들은 자식 사업 미천 대주는데 전 고작 보증만 부탁하는 건데요. 아버지한테 실망했습니다. 메시지를 읽으면서 손이 떨렸어요. 죄책감과 분노가 동시에 올라왔습니다. 정말 내가 너무 냉정한 건가? 아들의 대학 학비를 댔던 건 사실이에요. 4년간 5만 달러가 넘게 들었죠. 그때는 기쁜 마음으로 냈습니다. 아들이 좋은 대학 나와서 좋은 직장 잡고 행복하게 사는 게 제 꿈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아들이 다시 전화했습니다. 이번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버지, 제가 너무 급했나 봐요. 죄송해요. 아들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근데 진짜 이번 기회가 마지막이에요. 대형 유통사와 계약 직전인데 운전자금 증명이 필요해요. 그냥 서류상으로만 있으면 되는 거고 실제로 돈 나갈 일 절대 없어요. 6개월만 버티면 투자금 들어와서 바로 정리할 수 있어요. 아들의 말은 점점 더 그럴듯하게 들렸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목요일 아침 커뮤니티 센터에서 이 씨를 만났습니다. 이 씨는 68살이었고 한국에서 은행원으로 30년 근무하다 은퇴한 분이었어요. 고민을 털어놓자 이 씨는 탁구채를 내려놓고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재원 씨, 보증이 서류상으로만이라는 말 믿으면 안 됩니다. 이 씨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은행에서 30년 일하면서 그런 말 믿고 인생 망친 사람 수없이 봤어요. 보증을 선다는 건 법적으로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진다는 겁니다. 아들이 못 갚으면 아버지가 갚아야 해요. 그것도 이자까지 포함해서요. 근데 아들이 사업 잘 된다는데요. 사업이 잘 되는 사람은 보증인이 필요 없어요. 이 씨가 설명했습니다. 은행에서 신용만으로 대출해 줍니다. 보증인을 요구한다는 건 아들 신용이나 사업성을 은행에서 불안하게 본다는 증거예요. 이 씨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확인해 봐야 해요? 최소한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재무제표, 은행 대출 신청 서류 원본을 다 받아보세요. 그리고 무슨 사업인지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그날 저녁 아들에게 전화했어요. 사업자 등록증하고 사업계획서 좀 이메일로 보내줄래?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버지, 왜 그러세요? 저 의심하시는 거예요? 의심이 아니라 확인하는 거야. 나도 내 재산 걸고 도와주는 건데 뭘 하는 사업인지는 알아야지. 시간 없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까지 서류 안 나가면 거래 자체가 무산돼요. 아버지가 저 안 믿으시는 거면 그냥 됐어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이번엔 아들의 아내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예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남편이 요즘 너무 힘들어해요. 사실은 제가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 전화했어요. 며느리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남편이 2년 전에 시작한 사업이 생각보다 안 풀렸어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운 투자자를 만났는데 그분이 자금 여력 증명을 요구했대요. 보증만 서주시면 실제로 대출 안 받을 수도 있대요. 그럼 지금까지 투자한 돈은 어디서 났어? 처음엔 저희 집 전세금 빼서 시작했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금은
지금은 카드 대출이랑 사채도 좀 있어요. 전화를 끊는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카드 대출 사채. 아들은 이미 빚더미에 앉아 있었어요. 그리고 그 상태에서 은행 대출까지 받으려고 제 콘도를 담보로 잡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서류상으로만이라던 말이 이제는 완전히 다르게 들렸어요. 금요일 새벽 잠을 이룰 수 없어 거실에 나와 앉았습니다. 30만 달러짜리 콘도. 이건 제 30년 노동의 결과물이었어요. 겨울엔 히터를 아껴 쓰고 여름엔 에어컨 대신 선풍기로 버티고 외식 한번 제대로 하지 않고 모은 돈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어요. 플로리다의 아침은 고요했지만 가슴속은 폭풍우가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 이 씨를 다시 만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이 씨는 심각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 씨, 이건 전형적인 빚의 악순환입니다. 이 씨가 말했습니다. 전세금에서 시작해서 카드 대출, 사채, 그리고 마지막이 은행 보증 대출이에요. 단계가 갈수록 이자율이 올라가고 위험도가 높아지는 겁니다. 마지막 단계가 보증인한테 손 벌리는 거예요. 그럼 제가 도와주면 안 되는 건가요? 도와주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미 빠져나올 수 없는 구렁텅이에 발 담근 상태라는 게 문제예요. 이 씨는 주머니에서 계산기를 꺼내 보여줬습니다. 2억 원 대출 받으면 연 5% 이자로만 월 80만 원씩 나갑니다. 원금 상환까지 합치면 월 250만 원 이상이에요. 아드님이 사채 이자까지 갚으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요? 숫자로 보니 현실이 더 명확해졌습니다. 그럼 제가 뭘 해야 해요?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지금 도와주면 재원 씨도 같이 무너집니다. 일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영상통화 요청이 왔습니다. 화면을 켜자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처음 보는 5살쯤 된 손녀가 보였어요. 할아버지. 손녀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손녀였어요. 아들은 15년 전 한국으로 돌아간 후 한 번도 미국에 오지 않았고 저도 한국에 갈 형편이 안 됐습니다. 아버지, 이게 아버지 손녀예요. 이름이 서연이에요. 손녀는 할아버지 미국에 사세요? 저 미국 가보고 싶어요 라며 제잘거렸습니다. 작은 손으로 하트를 만들어 보여주기도 했어요.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영상통화가 끝나고 10분 후 아들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서연이 내년에 초등학교 들어가요. 요즘 애들 사교육비 얼마나 드는지 아세요? 제가 사업 성공하면 서연이한테 좋은 교육 시켜줄 수 있어요. 아버지가 손녀 미래를 위해서라도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제 손녀까지 카드로 쓰기 시작한 거예요. 월요일 커뮤니티 센터에서 박 씨와 이 씨에게 손녀 이야기를 했습니다. 박 씨가 쓴 웃음을 지었어요. 그게 바로 전형적인 감정 협박이에요. 박 씨가 말했습니다. 우리 세대 부모들 약점이 뭔지 알아요? 바로 손주예요. 딸이 나한테도 똑같은 수법 썼어요. 아빠, 손주들 대학 등록금 걱정돼요 라면서요. 이 씨도 거들었습니다. 재원 씨, 지금 아드님이 하는 게 정상적인 사업가의 태도가 아니에요. 정말로 사업에 자신 있으면 구체적인 서류 보여주고 설득해야죠. 그런데 서류는 안 보여주고 감정으로만 압박한다. 이건 뭔가 숨기는 게 있다는 겁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머릿속으로는 이 씨와 박 씨의 말이 맴돌고 가슴속으로는 손녀의 웃는 얼굴이 어른거렸어요. 이성과 감정이 충돌하고 있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용기를 내서 아들에게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다. 하지만 아빠도 70살이고 소셜연금으로 근근히 살고 있어. 콘도가 아빠 전 재산이야. 이걸 잃으면 아빠는 갈 곳이 없어. 그러니 사업자 등록증, 사업계획서, 지난 2년 재무제표, 은행 대출 신청서 원본을 보내줘. 아빠가 직접 확인하고 도와줄 수 있는지 판단하마. 6시간 후 아들에게서 짧은 답장이 왔습니다. 아버지가 그렇게까지 나오시면 할 수 없죠. 전 아버지가 절 믿어주실 줄 알았는데 제가 착각했나 봐요. 됐습니다. 다른 방법 찾아볼게요. 그리고 다음 줄에는 아버지, 혹시 나중에 서연이가 우리 할아버지는 왜 안 도와주셨어요? 라고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요일 오후 며느리에게서 예상치 못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며느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제가 더 이상 못 참겠어서 전화드려요. 남편한테 들키면 저 큰일 나요. 며느리는 울먹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아버님한테 거짓말했어요. 사업은 진작에 망했어요. 작년에 이미 부도 났어요. 지금은 사채업자들한테 쫓기고 있어요. 그럼 지금 아들이 뭘 하고 있어? 새로운 사업을 또 시작하려고 해요. 며느리가 흐느꼈습니다. 이번엔 코인 투자 관련된 거래요. 근데 이미 빚이 너무 많아서 어디서도 돈을 안 빌려줘요. 그래서 아버님 콘도를 담보로 대출받아서 빚도 갚고 새 사업도 시작하려는 거예요. 대출 금액이 2억이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5억까지 받을 수 있대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더 떨렸습니다. 2억은 빚 갚는 데 쓰고 3억은 새 사업에 쓴대요. 아버님한텐 2억만 말씀드린 거예요.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며느리 왜 진작 말 안 했어? 남편이 무서워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제가 이런 말 하면 아버님 저 이제 정말 못 살겠어요. 매일 밤 사채업자들한테서 전화 오고 집 앞에 사람들 서 있고 서연이가 엄마 왜 울어? 라고 물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며느리는 흐느끼며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이 보증 안 서주시면 남편이 포기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아버님한테 전화한 거예요. 제발 보증 서주지 마세요. 전화를 끊고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30만 달러 콘도를 담보로 5억 대출. 2억은 기존 빚 갚기, 3억은 코인 투자. 아들은 이미 한 번 실패한 사업가가 아니라 도박꾼이 되어 있었어요. 목요일 아침 이 씨와 박 씨를 다시 만나 며느리와의 통화 내용을 전했습니다. 두 사람 모두 고개를 저었어요. 재원 씨, 이건 더 이상 사업 자금 문제가 아니에요. 이 씨가 말했습니다. 아드님이 도박성 투자에 빠진 겁니다. 코인 투자로 한탕하려는 거예요. 박 씨가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며느리가 울면서 전화한 거 보세요. 집안이 이미 파탄 지경이라는 거예요. 제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정신 차리는 거예요. 재원 씨가 보증 서주면 6개월 후에 5억도 다 날리고 재원 씨 콘도도 날아갈 겁니다. 그때 가서 아드님은 더 큰 빚더미에 앉아 있을 거고요. 박 씨도 거들었습니다. 단호하게 거절하세요. 그게 아드님한테도 재원 씨한테도 최선입니다. 그날 오후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연히 김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김 목사님은 한인교회를 30년간 이끌어온 분이었어요. 재원 씨 요즘 표정이 안 좋던데 무슨 일 있어요? 망설이다가 모든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재원 씨, 성경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아버지가 탕자 아들에게 유산을 줬죠. 아들은 그걸 다 탕진하고 돼지우리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아버지는 추가로 돈을 더 주지 않았어요. 아들이 스스로 정신 차리고 돌아올 때까지 기다렸죠. 그럼 목사님은 제가 거절해야 한다고 보시는 거예요? 재원 씨가 지금 도와주면 아드님은 절대 정신 못 차립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올라올 생각을 하죠. 재원 씨가 해야 할 일은 구명보트를 던져주는 게 아니라 아드님이 수영하는 법을 배울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조용히 앉아 편지를 썼습니다. 손편지였어요. 이메일이나 문자가 아닌 펜으로 쓴 편지. 손이 떨려서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천천히 한자 한자 눌러 썼습니다. 아들아, 아빠가 내 나이 때는 이미 너를 키우고 있었다. 밤새 세탁소에서 일하면서도 행복했던 건 내가 있었기 때문이야. 너를 대학까지 보낸 건 아빠의 의무였고 자랑이었어. 하지만 아빠는 이제 70살이야. 남은 인생 10년, 많으면 20년을 콘도 한 채와 소셜연금으로 살아야 해. 내가 부탁한 보증은 아빠 남은 인생 전부를 거는 도박이야. 며느리한테서 전화 받았다. 내가 이미 빚더미에 앉아있고 또 새로운 도박을 하려 한다는 것도 들었어. 아빠가 보증 서주면 6개월 후엔 5억도 날리고 아빠 콘도도 날아갈 거야. 그럼 너도 파산이고 아빠도 노숙자야. 아빠는 그렇게는 못 도와주겠다.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딱 하나야. 내가 정말로 바닥까지 떨어져서 다시 일어서고 싶을 때 아빠가 여기 플로리다 콘도에서 기다리고 있을게. 너와 며느리 서연이가 다시 시작하고 싶을 때 여기 와. 당분간은 좋겠지만 같이 살 수 있어. 아빠가 탁구 가르쳐 줄게. 서연이한테 영어도 가르쳐 줄게. 그때까지 아빠는 이 콘도를 꼭 지키고 있을게. 그게 아빠가 너한테 해줄 수 있는 진짜 도움이야. 편지를 국제 우편으로 붙였습니다.
이메일이 아닌 손편지로 보내는 이유는 아들이 펜으로 쓴 아빠의 글씨를 보면서 진심을 느끼길 바랐기 때문이에요. 토요일 새벽 2시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어요. 목소리는 차갑고 낮았습니다. 아버지, 편지 받았어요. 그래서 전화했어요. 평소에 급한 말투가 아니라 무섭게 가라앉은 목소리였습니다. 아버지, 진짜 이러실 거예요? 제가 며느리한테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우리 아버지는 날 믿어주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달라라고 했어요. 근데 아버지도 똑같네요. 아들아, 아빠는. 아니에요. 이제 됐어요. 아들이 말을 끊었습니다. 아버지 편지 읽으면서 깨달았어요. 아버지한테 전 그냥 부담일 뿐이구나. 30년 동안 미국에서 편하게 사시면서 한국에 있는 아들이 얼마나 힘든지는 관심도 없으셨죠. 그게 아니라, 아버지, 전 이제 아버지 없이 살 거예요. 아버지도 편하게 사세요. 근데 나중에 서연이가 크면 할아버지가 우릴 버렸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전화를 끊고 1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큰일 났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다급했습니다. 남편이 편지 보고 완전히 돌아버렸어요. 지금 집에서 술 마시면서 난리예요. 내 인생 망친 건 다 아버지 때문이다. 나한테 제대로 된 것 하나 안 물려준 주제에 지금 와서 설교질이야, 이러면서요. 며느리는 다급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지금 다른 사람한테 연락하고 있어요. 아버님, 콘도 말고 다른 담보를 찾고 있대요. 무슨 담보? 처남. 남편 동생이요. 동생한테 전화해서 동생 집을 담보로 쓰게 해달라고 하고 있어요. 동생은 신혼이라 아직 빚도 많은데. 며느리의 목소리가 절박했습니다. 아버님, 이러다가 우리 가족 전체가 무너져요. 남편이 완전히 이성을 잃었어요. 누구든 붙잡고 돈만 구하려고 해요. 일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아들이 며느리 친정 부모님한테까지 연락했다는 내용이었어요. 장인 어른 딱 3개월만 3천만 원만 빌려주세요. 이번에 코인으로 10배 이상 수익 나면 1억 드릴게요라는 말을 했다고 합니다. 며느리 아버지는 사위가 정신병원 가야 하는 거 아니냐며 전화를 끊었다고 해요. 월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지, 전 아버지 없이도 잘 살 수 있어요. 이미 새로운 투자자 만났고요. 아버지가 날 믿어주지 않아도 날 믿어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곧 대박 나면 그때 후회하셔도 늦어요. 아버지가 손주 보고 싶어도 안 보여드릴 거예요. 문자를 읽으면서 가슴이 무너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이건 제가 키운 아들이 아니었어요. 돈에 눈이 멀어 가족까지 인질로 삼는 낯선 사람이었습니다. 화요일 아침 며느리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어제 밤에 집을 나갔어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짐 싸서 나가면서 새로운 투자자가 숙소 제공해 준다고 했어요. 근데 아버님, 남편 통장 확인해 봤더니 이상한 입금이 있어요. 선투자금이라고 하면서 3천만 원이 들어왔대요. 근데 이게 보이스피싱 수법이래요. 무슨 소리야? 제 친구가 은행원인데 통장 사진 보여줬더니 전형적인 사기 수법이래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일단 작은 돈을 입금해줘서 믿게 만들고 그 다음에 본격 투자하려면 보증금 필요하다면서 큰 돈을 요구한대요. 남편이 완전히 속고 있는 거예요. 수요일 오후 아들 친구라는 사람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장인 어른이시죠? 저는 아들분 대학 동기입니다. 친구는 설명했습니다. 제가 연락드린 건 아들분이 지금 아주 위험한 상황이라서요. 아들분이 요즘 만나는 사람들이 다단계 조직이에요. 코인 투자 전문가라고 자기소개하지만 실제로는 투자금 받아서 먹튀하는 조직이거든요. 제가 말렸는데 전혀 안 들어요. 이번엔 다르다, 큰 손 투자자가 있다면서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집안에서 강제로라도 말려야 할 것 같아요. 친구의 목소리가 진지했습니다. 지금 아들분 상태가 정상이 아니에요. 매일 밤 코인 시세 보면서 이번에 10억 번다고 혼잣말해요. 근데 실제로는 계좌에 돈이 하나도 없어요. 다 사기꾼들한테 넘어간 거예요. 목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서연이 교육보험까지 해지했어요. 며느리가 울먹였습니다. 1,500만 원 나왔는데 그것도 다 투자금으로 넣었대요. 저 이제 정말 못 참겠어요. 이혼하려고요. 며느리는 울면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보증 안 서주신 게 맞았어요.
만약 서주셨으면 아버님 콘도도 이미 날아갔을 거예요. 남편이 지금 미쳐 돌아가고 있어요. 금요일 새벽 4시 낯선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한국 경찰서였어요. 송재원 씨 맞으십니까? 아드님 관련해서 연락드립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아드님이 어젯밤 사채업자들한테 폭행당했습니다. 지금 병원에 있고요. 생명에는 지장 없지만 갈비뼈 2대 골절이고 안면부 타박상이 심합니다. 경찰은 계속 설명했습니다. 아드님이 3개월 전부터 사채 5억 원에서 총 8천만 원을 빌렸는데 이자도 못 갚고 있었답니다. 어제 사채업자들이 찾아와서 내일까지 원금 갚든지 아니면 아들이나 와이프 데리고 오라고 협박했대요. 아드님이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맞은 겁니다. 몇 시간 후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병원에 와 계세요? 아니, 나 플로리다에 있어. 당장 갈 수가 없어. 아버님, 남편이 침대에 누워서도 아버지한테 전화해. 이제는 도와주실 거야 라고 해요. 제가 아버님한테 더 이상 민폐 끼치지 말자고 해도 안 들어요. 토요일 아침 아들에게서 직접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기운이 없고 중얼거리듯 약했어요. 아버지, 저 진짜 죽을 것 같아요. 아들이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이 다음 주에 또 온대요. 이번엔 서연이를. 아들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제가 미쳤었어요. 지난 2년간 제가 뭘 한 건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서연이까지 위험해요. 제발 도와주세요. 얼마가 필요한데? 빚이 총 2억 3천이에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사채 원금 8천에 밀린 이자 합쳐서 1억 5천이고 카드 대출이 8천이에요. 이것만 갚으면 제가 다시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럼 내 콘도 담보 대출 받아서 2억 갚고 나머지 3천은? 아버지가 좀만 더 도와주시면. 안 돼. 침묵이 흘렀습니다. 긴 침묵이었어요. 아들이 다시 말했습니다. 아버지, 정말 안 되세요? 제가 이렇게까지 말해도? 아들아, 아빠가 너 도와주면 2억 3천 갖고 나면 너 손에 뭐가 남아? 새로 시작할 기회요. 아니야. 아무것도 안 남아. 제가 말했습니다. 빚만 없어질 뿐이야. 그리고 너는 한 달 후에 또 다른 기회를 찾아서 또 빚을 만들 거야. 아빠 콘도까지 날리고 나면 그때는 정말 끝이야. 그럼 전 어떻게 하라고요? 경찰서가. 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사채업자들한테 협박당하고 있다고 신고해. 그리고 개인 파산 신청해. 법의 보호를 받아. 아빠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변호사 비용 정도야. 그거면 충분해. 개인 파산하면 전 10년간 신용불량자예요. 아무것도 못해요. 그게 맞아. 제가 대답했습니다. 너는 지금 바닥이야. 바닥에서 다시 기어 올라와야 해. 일요일 며느리에게서 마지막 문자가 왔습니다. 아버님, 저 내일 서연이 데리고 친정 갑니다. 남편이랑은 별거 할 거예요. 아버님 말씀이 맞았어요. 제가 계속 곁에 있으면 남편은 절대 정신 못 차려요. 남편 혼자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할 것 같아요. 아버님 죄송해요. 그리고 감사해요. 월요일 아침 거실 소파에 앉아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플로리다의 아침 햇살이 인공호수를 비추고 있었어요. 지난 2주간 겪은 일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아들의 첫 전화, 서류상으로만 일하던 거짓말, 며느리의 절규, 손녀의 웃는 얼굴, 병원에 누운 아들의 흐느낌. 가장 괴로웠던 건 내가 과연 옳은 선택을 한 건가라는 의심이었어요. 혹시 내가 너무 냉정한 건 아닐까? 혹시 지금 도와주면 정말로 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건 아닐까? 손녀가 위험에 처했는데 할아버지가 모른 척하는 게 맞는 걸까? 김 목사님이 찾아왔습니다. 재원 씨 요즘 안 보이길래 걱정했어요. 지난 2주간의 모든 일을 털어놓았습니다. 김 목사님은 조용히 듣더니 말했어요. 재원 씨가 한 선택이 맞습니다.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지금 아드님한테 필요한 건 구원자가 아니라 바닥이에요. 바닥까지 떨어져 봐야 올라올 힘이 생깁니다. 근데 손녀가 위험하다는데요. 며느리가 친정으로 갔다며요. 손녀는 안전해요. 김 목사님이 말했습니다. 이제 아드님 혼자 남았어요. 혼자서 자기 인생과 싸워야 해요. 재원 씨가 지금 가장 사랑하는 방법으로 아들을 돕고 있는 겁니다. 김 목사님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날 밤 일기장을 펼쳤습니다. 아들아, 아빠는 여기서 너를 기다리고 있을게. 내가 진짜로 일어서고 싶을 때, 내가 진짜로 변하고 싶을 때 아빠한테 와. 아빠의 콘도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야. 그게 아빠가 너한테 남겨줄 수 있는 진짜 유산이야.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아들에게서는 아무 연락이 없었어요. 며느리가 한 달에 한 번씩 근황을 전해줬습니다. 남편이 개인 파산 신청했어요. 사채업자들한테는 경찰 도움받아서 벗어났고요. 지금은 친구 집에서 신세 지고 있대요. 편의점 야간 알바하면서 근근히 산대요. 어느 금요일 저녁 며느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아버님, 남편이 변했어요. 진짜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석 달 동안 편의점에서 밤새 일하면서 많이 깨달았나 봐요. 어제 저한테 전화해서 내가 미쳤었다, 내가 옳았다, 장인 어른이 옳았다고 했어요. 며느리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아버님한테 직접 전화하고 싶다는데 받아주시겠어요? 토요일 오후 아들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목소리는 3개월 전과 완전히 달랐어요. 급하거나 절박하지 않고 차분하고 낮았습니다. 아버지, 저예요. 3개월 동안 정말 많은 생각했어요. 아들은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버지가 옳았어요. 제가 미친 사람이었어요. 편의점에서 매일 밤 12시간씩 일하면서 깨달았어요. 제가 얼마나 오만했는지, 제가 얼마나 가족을 괴롭혔는지. 지금은 어떻게 지내니? 편의점 알바하고 낮에는 친구 회사에서 자빌 배우고 있어요. 아들이 대답했습니다. 월급은 200만 원 정도예요. 근데 아버지, 200만 원이 이렇게 소중한 돈인 줄 몰랐어요. 제가 2년 전에는 하루에 이것보다 더 큰 돈을 도박으로 날렸었거든요. 조지아주 애틀랜타 외곽 제 작은 타운하우스 거실에 앉아 커피를 마시고 있을 때였습니다. 11월 말의 오후였습니다. 창밖으로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흩날리고 있었습니다. 빨강, 주황, 노랑. 미국에 온 지 3년이 되었지만 가을의 낙엽은 여전히 제 마음을 아련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가을과는 또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한국의 가을은 쌀쌀하고 건조했는데 여기 애틀랜타의 가을은 좀 더 부드럽고 따뜻했습니다. 저는 방금 도서관 봉사를 마치고 돌아온 참이었습니다. 화요일과 목요일, 토요일,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책을 정리하고 반납된 책을 제자리에 꽂는 일을 합니다. 급여를 받는 일은 아니지만 저는 그 시간이 좋았습니다. 책 냄새가 좋고 조용한 분위기가 좋고 가끔 도서관 사서가 건네는 인사가 좋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순애 씨. 오늘도 고마워요. 그 짧은 인사 한마디에 제가 쓸모 있는 사람이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 그게 중요했습니다. 커피를 한 모금 마시는데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보는 이름이었거든요. 고등학교 동창. 그러니까 40년도 더 된 친구였습니다. 저희는 서울의 같은 여고를 나왔습니다. 졸업 후에는 각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친구는 남편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갔고 저는 한국에서 남편과 함께 작은 가게를 하며 살았습니다. 가끔 명절 때 안부 문자를 주고받는 정도였습니다. 친구가 남편을 먼저 보내고 몇 년 후에 저도 남편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각자 혼자가 되었습니다. 순애야. 영상통화를 받자마자 친구가 환하게 웃으며 소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입은 웃고 있는데 눈은 웃지 않았습니다. 눈가에 주름이 깊어 보였고 눈밑이 거뭇했습니다. 마치 며칠 동안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 사람 같았습니다. 뭔가 지쳐 보였습니다. 피곤한 사람의 얼굴이었습니다. 그래도 저는 반가웠습니다. 어머, 진짜 오랜만이다. 어떻게 지내? 나 한국 돌아왔어. 친구가 말했습니다. 한국이라니요? 친구는 미국에서 30년 넘게 살았는데 왜 갑자기 한국으로 돌아갔을까요? 친구의 아들과 딸은 모두 미국에서 태어나고 자랐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들이었습니다. 아들네 근처로 이사했어. 친구가 말을 이었습니다. 손주가 너무 보고 싶어서. 친구의 목소리에는 기쁨보다 피로가 배어 있었습니다. 손주가 보고 싶어서 한국으로 돌아갔다는 말이 마치 의무를 다하러 간 것처럼 들렸습니다. 화면 너머로 보이는 친구의 얼굴은 제가 기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주름이 깊어졌고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친구는 저보다 1살 어렸는데 지금은 저보다 나이 들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편과 사별하고 나서 3년 전에 미국으로 왔습니다. 딸이 애틀랜타에서 차로 2시간 거리인 사바나에서 간호사로 일하고 있었거든요. 딸이 저를 걱정해서 미국으로 오라고 했을 때 처음에는 망설였습니다. 한국에서 평생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낯선 땅으로 가야 한다는 게 두렵기도 했습니다. 영어도 못하는데 혼자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여기는 노인복지가 잘 되어 있어요. 엄마 혼자서도 충분히 잘 사실 수 있어요. 제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게 아니라 엄마가 엄마 인생을 사시는 거예요. 막상 와보니 괜찮았습니다. 아니, 괜찮은 정도가 아니라 좋았습니다. 작은 타운하우스이긴 하지만 제 집이 있고 일주일에 3번 동네 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매주 수요일마다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도 다닙니다.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할머니들을 만나 수다도 떨고 가끔 함께 식사도 합니다. 딸은 한 달에 1번 정도 저를 초대합니다. 추수감사절이나 크리스마스 같은 특별한 날에도 초대를 해주고요. 너는 어떻게 지내? 딸은 잘 있고? 친구가 물었습니다. 응, 딸은 사바나에서 잘 지내. 차로 2시간 거리라서 한 달에 1번 정도 보는데 그게 딱 좋더라. 친구가 눈을 크게 뜨며 놀라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마치 제가 무슨 이상한 말을 한 것처럼요. 겨우 한 달에 1번? 그것도 차로 2시간밖에 안 되는데? 친구는 이해할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친구의 눈빛에는 약간의 비난도 섞여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마치 딸과 그렇게 가까이 사는데 왜 자주 안 보느냐는 듯한 시선이었습니다. 그게 딱 좋아. 너무 자주 보면 서로 부담스럽잖아. 딸도 자기 일이 있고 나도 내 일이 있고. 저는 천천히 커피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커피는 이미 미지근해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지근함이 좋았습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딱 적당한 온도. 나는 매일 아들내가. 친구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투가 자랑스럽다기보다는 어쩔 수 없다는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마치 해야만 하는 일을 하고 있다는 느낌이었습니다. 손주 유치원 데려다주고 저녁 준비해주고.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화면 속 친구의 손이 떨리는 게 보였습니다. 요즘 며느리가 둘째 임신해서 더 바빠. 큰애 봐주면서 밥도 해야 하고. 친구가 커피잔을 들었는데 손이 떨려서 커피가 조금 흔들렸습니다. 눈 밑에 다크서클이 화면으로도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친구의 얼굴이 화면 속에서 창백해 보였습니다. 그럼 아들이나 며느리가 고맙다고 용돈이라도 주니? 제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화면 속에서 친구의 표정이 굳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러더니 친구가 어이없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이 쓸쓸했습니다. 무슨 소리야?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당연한 도리지. 그걸 돈 받고 해? 당연한 도리. 그 말이 묘하게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는 뜻이 담겨 있었습니다. 해야만 하는 일. 거부할 수 없는 일. 친구는 계속 말했습니다. 너는 거기서 뭐하고 사냐? 제가 도서관 봉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일주일에 3번 아침 10시부터 오후 2시까지 책을 정리한다고요. 수채화 수업 이야기도 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시니어 센터에서 다른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그림을 그린다고요. 교회 활동 이야기도 했습니다. 작은 한인 교회에서 찬양 연습을 하고 가끔 교회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러 간다고요. 친구가 쓴 웃음을 지었습니다. 한가하긴. 그 말투에 비난이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그럴 시간이 어딨어. 아들네 일이 먼저지. 아들네 일이 먼저. 그럼 친구의 일은 뭘까요? 친구의 삶은 어디에 있을까요? 저는 그 질문을 하지 못했습니다. 친구의 표정이 너무 지쳐 보였거든요. 통화를 끊고 나서 찜찜한 기분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친구의 떨리는 손. 생기 없는 목소리. 당연한 도리라는 말 속에 숨겨진 체념.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저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11월 말에 애틀랜타는 낙엽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단풍나무 잎들이 바람에 날려 제 작은 앞마당을 덮고 있었습니다. 빨간 잎, 노란 잎, 주황색 잎들이 마치 카페처럼 깔려 있었습니다. 저는 밖으로 나가 낙엽을 쓸었습니다. 빗자루로 낙엽을 모으는 동안 친구의 얼굴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수요일 오후 저는 시니어 센터에서 수채화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오늘은 풍경화를 그리는 날이었습니다. 강사가 사진 한 장을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오늘은 이 가을 풍경을 그려보세요. 여러분이 보고 싶은 색깔로 그리시면 됩니다. 저는 빨간색과 주황색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가을은 따뜻한 색이 어울린다고 생각했거든요. 옆에 앉은 할머니가 제 그림을 보며 말했습니다. 순애, 당신은 참 따뜻한 색을 좋아하네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게 좋아요. 수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친구에게서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이번에는 친구가 부엌에서 전화를 걸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설거지 좀 해놔. 며느리 목소리였습니다. 날카롭고 짧았습니다. 명령하는 듯한 톤이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그 목소리가 움츠러들어 있었습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혼날까봐 조심하는 것 같은 톤이었습니다. 그러고는 저에게 말했습니다. 미안, 나중에 다시 할게. 친구가 전화를 끊으려는 순간 화면에 친구의 손목이 잠깐 비쳤습니다. 저는 그걸 놓치지 않았습니다. 손목에 빨갛게 부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습진처럼 보였지만 유난히 심했습니다. 피부가 갈라져 있고 붉게 부어올라 있었습니다. 잠깐만, 손이 왜 그래?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황급히 손을 빼며 말했습니다. 요즘 설거지를 너무 많이 해서 손이 좀. 변명처럼 들렸습니다.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평생 시장에서 장사를 하며 온갖 집안일을 해본 사람입니다. 설거지로 손이 트는 건 알지만 저렇게까지 심하게 되지는 않습니다. 하루에 몇 번이나 설거지를 해야 저렇게 될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병원은 갔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괜찮아. 그냥 핸드크림 바르면 나을 거야. 친구는 서둘러 전화를 끊었습니다. 화면이 꺼지기 전 친구의 얼굴이 잠깐 보였습니다. 그 얼굴에 불안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도 그 손목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빨갛게 부은 손목, 갈라진 피부. 친구는 하루에 몇 시간이나 일을 하는 걸까요? 다음 날 아침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추수감사절에 우리 집 올래요? 딸의 목소리가 밝았습니다. 그래, 갈게. 제가 대답하자 딸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위도 엄마 보고 싶대요. 손주들도 할머니 언제 오냐고 매일 물어봐요. 딸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딸이 또 말했습니다. 엄마는 참 편하시겠다. 친구분은 매일 손주 봐주신다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떻게 알아? 엄마 카톡 프로필에 친구분이 댓글 다셨잖아요. 딸이 말했습니다.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이러시던데. 딸이 웃었지만 저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로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제 카톡 프로필 사진 밑에 친구가 댓글을 달았더군요. 순애는 딸하고 멀리 살아서 한가하겠다. 나는 매일 손주 둘 봐주느라 정신없다. 한가하다는 말. 그 말 속에 담긴 감정이 뭘까요? 부러움일까요? 아니면 원망일까요? 아니면 그냥 사실을 말한 걸까요? 저는 편한 삶을 사는 게 잘못된 건가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손주를 돌보지 않는 제가 이기적인 건가요? 딸과 멀리 떨어져 사는 제가 냉정한 건가요? 저는 그날 밤 잠을 잘 이루지 못했습니다. 천장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제가 한국에 남았다면 어땠을까요? 딸이 저를 미국으로 부르지 않았다면 저도 친구처럼 손주를 돌보며 살았을까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딸네 집에 가서 손주를 유치원에 데려다주고 집안일을 하고 저녁을 준비하고 그렇게 하루하루를 보냈을까요? 그리고 그게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하며 살았을까요? 2주가 지난 어느 날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었습니다. 순애야, 나 오늘 혼자 있어. 아들네 가족이 제주도 여행 갔어. 나만 빼고. 저는 곧바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친구가 울면서 받았습니다. 전화를 받자마자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주들 데리고 가면 내가 봐줘야 하니까 귀찮대.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래서 나만 빼고 갔어. 명절도 아닌데 4박 5일이나 가면서.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나는 매일 애들 봐주고 밥하고 청소하고 빨래하는데. 친구가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한참을 울더니 다시 말했습니다. 여행 한번 같이 못 가냐고 했더니 며느리가 어머님 모시고 가면 우리가 불편하다고 하더라. 며느리가 그렇게 말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아들도 아무 말 안 하고.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아들이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냥 며느리 말만 듣고 고개 끄덕이고.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친구가 매일 손주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데 가족 여행에는 빠진다니요. 다시 물었습니다. 그럼 용돈이라도 받니? 손주 봐주는 대가로? 친구가 더 크게 흐느꼈습니다. 무슨 용돈을 받아? 친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손주 봐주는 게 할머니 의무지. 그런 소리 하면 아들이 엄마가 우리 싫으면 가시면 되죠라고 해. 가시면 되죠. 그 말이 얼마나 차가웠을까요? 친구가 갈 곳이 어디 있을까요? 친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순애야, 솔직히 너 부러워. 친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너는 딸이 엄마를 초대하잖아. 나는 그냥 무료 가정부야. 무료 가정부.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손주 보는 것도 좋은데 인간 대접을 받고 싶어. 고맙다는 말 한마디라도 듣고 싶어. 친구가 울었습니다. 저는 그 울음소리를 들으며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친구가 한국에 돌아간 게 3개월 전인데 벌써 이렇게 망가졌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3개월. 겨우 3개월 만에 친구는 생기를 잃고 눈빛을 잃고 자신을 잃었습니다. 너는 좋겠다. 미국은 노인도 인간 취급하잖아. 그 말 속에 깊은 절망이 담겨 있었습니다. 인간 취급. 친구는 지금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제안했습니다. 한국 와서 나랑 같이 살까? 아니, 미국으로 와. 여기는 혼자 살아도 괜찮아. 시니어 아파트도 있고 복지 혜택도 좋고. 친구가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친구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못 가. 친구의 목소리가 체념으로 가득했습니다. 아들이 엄마 연금으로 우리 애들 학원비 보태야 하는데 어딜 가냐고 해. 저는 너무 놀라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내 연금이 월 230만 원인데 그걸 아들이 관리해. 나한텐 한 달에 30만 원만 줘. 연금을 아들이 관리한다고요? 한 달에 30만 원만 준다고요? 230만 원 중에서 30만 원만요?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걸로 뭘 하니? 30만 원으로 뭘 하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대답했습니다. 교통비, 휴대폰 요금, 가끔 친구 만나면 커피가. 그거면 충분하대. 충분하다고요? 자기 돈인데. 자기가 평생 일해서 받는 연금인데. 친구가 또 말했습니다. 나머지는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며느리 화장품 값으로 쓴대.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낙엽이 계속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나뭇잎들이 소용돌이치며 날아갔습니다. 어떤 잎은 천천히 떨어지고 어떤 잎은 빠르게 날아갔습니다. 저는 그 낙엽들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친구는 저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구나. 천천히 그러나 확실하게. 저는 딸에게 전화를 걸어 친구 상황을 얘기했습니다. 딸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거 한국에서는 흔한 일이에요. 딸의 목소리가 무거웠습니다. 할머니들이 묵음 육아 도움이 되는 거. 그래서 내가 엄마를 미국으로 모신 거예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나를 한국에 두고 왔으면 나도 저렇게 됐을까? 딸이 잠시 침묵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딸의 한숨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러고는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마 그랬을 거예요. 딸의 목소리가 조용했습니다. 한국 문화가 그래요. 효도는 자식이 하는 건데 왜 부모가 자식 뒷바라지를 죽을 때까지 해야 하는지 모르겠어요. 딸의 말이 맞았습니다. 저는 그걸 알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살 때 주변에서 그런 할머니들을 많이 봤습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손주 돌보고 집안일하고 그러다가 지쳐서 쓰러지는 할머니들. 그러면 자식들이 엄마가 몸을 잘 안 챙겨서 그렇다고 하는 걸 봤습니다. 할머니가 쓰러진 건 과로 때문인데 자식들은 나이 탓을 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설득해 보려고요.
너 정말 괜찮아? 너무 힘들면 나한테 와. 내가 도울게. 친구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긴 한숨이었습니다. 너는 미국 사니까 모르는 거야. 친구가 말했습니다. 여기선 할머니가 손주 안 봐주면 폐륜이래.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 자기만 편하려고 아들 내 고생시킨다고. 나 혼자만 이상한 사람 되기 싫어. 폐륜. 이상한 사람. 그런 말들이 친구를 올가매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손주 유치원 졸업식 사진이었습니다. 아들, 며느리, 손주 둘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4명이 나란히 서서 카메라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친구는 사진에 없었습니다. 사진 밑에 짧은 문자가 있었습니다. 사진 찍을 때 내가 유모차 지키고 있었어. 사진 찍자고 했더니 며느리가 핵가족 사진만 찍는 거예요 라고 하더라. 핵가족 사진. 그럼 친구는 가족이 아니라는 뜻인가요? 매일 손주를 돌보는데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한다니요. 그 문자를 보고 제 눈에서 눈물이 났습니다.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매일 손주 돌보면서도 가족 사진에도 끼지 못하다니. 저는 그 사진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아들의 웃는 얼굴, 며느리의 환한 미소, 손주들의 밝은 표정. 그 사진 어디에도 친구는 없었습니다. 그럼 아들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힘들다고. 이대로는 못 살겠다고. 제가 조언했습니다. 친구가 답장을 보냈습니다. 말했어. 친구의 답장이 왔습니다. 아들이 엄마는 왜 이렇게 이기적이세요? 저희 부부는 둘 다 직장 다니는데 애는 누가 봐요? 엄마는 할 일도 없잖아요 라고 해. 할 일도 없다. 친구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을 당했습니다. 내가 할 일 없는 사람 취급당했어. 친구의 문자에 서러움이 묻어났습니다. 추수감사절이 다가왔습니다. 11월 넷째 주 목요일. 미국의 큰 명절이었습니다. 저는 사바나에 있는 딸네 집으로 갔습니다. 딸이 차로 2시간을 달려 저를 데리러 왔습니다. 차 안에서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올해 터키는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편하게 계세요. 딸네 집에 도착하자 사위가 현관 앞에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시느라 힘드셨죠? 사위가 환하게 웃으며 제 가방을 들어주었습니다. 제가 모시러 갈 걸 그랬어요. 손주들이 현관으로 뛰어나왔습니다. 7살 손녀와 5살 손자였습니다. 할머니. 아이들이 제 다리를 안았습니다. 저는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부드러운 머리카락이 손에 닿았습니다. 딸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있었습니다. 엄마, 터키 제가 다 준비했어요. 엄마는 그냥 앉아 계세요. 식탁이 차려졌습니다. 큰 터키가 식탁 한가운데 놓여 있었습니다. 황금빛 껍질이 윤이 났습니다. 크랜베리 소스, 으깬 감자, 그린빈 캐서롤, 스터핑 그레이비 소스. 딸이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이 가득했습니다. 앉으세요, 어머님. 사위가 제 의자를 빼주었습니다. 저는 앉았습니다. 손주들이 제 양옆에 앉았습니다. 할머니, 나 오늘 유치원에서 칠면조 그림 그렸어. 손녀가 자랑했습니다. 그래? 다음에 할머니한테 보여줘. 식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사위가 터키를 자르기 시작했습니다. 날카로운 칼이 고기를 부드럽게 자르고 하얀 김이 피어올랐습니다. 딸이 제 접시에 음식을 담아 주었습니다. 엄마, 터키 좋아하시잖아요. 많이 드세요. 식사 중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가 내년에 집 크게 이사 가려고요. 사위가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때 어머님 방도 따로 마련할게요. 가끔 오셔서 머무르실 수 있게.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나는 내 집이 편해. 너희 집 가까이 갈 생각 없어. 제가 단호하게 말하자 딸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 고마워요. 딸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사실 엄마랑 가까이 살면 제가 엄마한테 의지하게 될까봐 걱정했어요. 이렇게 거리 두고 지내니까 서로 더 편하고 좋아요. 딸의 말이 솔직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너무 가까이 살면 서로에게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식사 후 제가 설거지를 하려고 일어나자 사위가 말했습니다. 어머님, 식기세척기 돌릴 거예요. 가서 쉬세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고 놀이방으로 끌고 갔습니다. 방 바닥에 레고가 가득했습니다.
아이들과 함께 레고 집을 만들었습니다. 손녀가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거 할머니 집이에요. 아이가 만든 작은 레고 집을 제게 주었습니다. 고마워, 예쁘다. 저는 이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게 정상적인 관계구나. 서로 존중하고 서로 감사하는 거. 저는 손주를 돌봐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딸도 저를 모셔야 하는 의무가 없습니다. 우리는 서로를 사랑하고 서로를 존중합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저녁에 딸과 단둘이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거실 소파에 나란히 앉아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습니다. 엄마, 미국 와줘서 고마워요. 딸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한국에 계셨으면 저도 엄마한테 손주 봐달라고 했을 거예요. 그게 당연한 줄 알고. 딸이 커피잔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여기 와서 미국 문화 보니까 노인도 자기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걸 배웠어요. 엄마는 엄마 인생을 사셔야 해요. 제 인생을 위해 희생하시면 안 돼요. 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집으로 돌아와서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추수감사절 이야기를 했습니다. 딸이 어떻게 터키를 준비했는지, 사위가 얼마나 친절했는지, 손주들이 얼마나 귀여웠는지. 친구가 처음에는 좋겠다라며 부러워하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순애야, 나 사실 도망치고 싶어.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생활에서 벗어나고 싶어. 친구가 계속 말했습니다. 내 연금 통장 아들이 관리한다고 했잖아. 친구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사실 아들이 내 명의로 대출도 받았어. 저는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 학원비, 아들 차 할부금 다 내 신용으로 대출받아서 갚고 있대. 친구가 흐느꼈습니다. 나는 그것도 모르고 있다가 은행에서 연락 와서 알았어. 빚이 3천만 원이나 돼. 저는 너무 놀라서 소리쳤습니다. 그건 범죄야. 경찰에 신고해야 해. 친구가 울었습니다. 못해. 아들인데 어떻게 신고해. 친구의 울음소리가 커졌습니다. 그리고 신고하면 나 갈 곳도 없어. 내 집은 전세 끼고 아들이 사는 거라서 내 명의도 아니야. 나는 빌라 월세방에서 혼자 살아. 집도 없다니요. 친구는 평생 모은 돈으로 집을 샀는데 그 집을 아들에게 주고 이제 월세방에서 산다니요. 월세는 누가 내? 제가 물었습니다. 내 연금에서 나가. 그러니까 한 달에 30만 원 받는 거지. 저는 손이 떨렸습니다. 그럼 내가 미국 와. 내가 도울게. 제가 말했습니다. 친구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권이 없어. 여권이 없다니요? 아들이 엄마가 치매 걸릴까봐 보관한다며 가져갔어. 사실 내가 도망갈까봐 그런 거지. 저는 이 상황이 심각한 학대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경제적 착취, 여권 압수, 거주지 통제. 이건 명백한 범죄였습니다. 다음 날 저는 애틀랜타에 있는 한인 인권단체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상담원과 연결되었고 상담원이 변호사와 연결해 주었습니다. 변호사와 통화를 했습니다. 한국에도 노인학대 신고센터가 있습니다.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1577-1389로 전화하면 됩니다. 경제적 착취도 명백한 학대입니다. 여권 압수도 불법입니다. 저는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대신 신고해 줄까? 제가 물었습니다. 친구가 처음에는 거부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어바인의 한인마켓 계산대에서 바코드를 찍고 있는데 손님 한 분이 한국에서 막 오신 듯 서툰 영어로 신용카드를 꺼내며 말을 거셨어요. 저기 혹시 한국 분이세요? 네, 맞습니다. 아이고, 반갑네요. 저는 딸 보러 여기 왔다가 장 보러 나왔어요. 미국 물가가 정말 비싸네요. 그래도 여기 사시는 분들은 연금이 많이 나오지 않나요? 손님은 계산을 기다리며 자연스럽게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셨어요. 저는 습관적으로 미소를 지으며 대꾸했습니다. 글쎄요,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에이, 그래도 한국보다는 낫잖아요. 저는 15년만 냈는데도 매달 110만 원씩 받거든요. 미국은 더 많이 나오지 않나요? 그 말에 손이 멈췄습니다. 110만 원이요? 15년만 내고 말입니까? 저는 가방에서 지난주 받은 사회보장연금 수표를 떠올렸어요. 1,400달러. 한국 돈으로 환산하면 한 190만 원쯤 되겠지요. 숫자만 보면 많아 보이지만 여기서 그 돈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저는
$1,400 정도 받는데 여기 물가로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손님은 잠시 당황한 표정을 지으시더니 이내 그래도 미국이 좋지 않나요? 라며 애써 밝게 웃으셨어요. 저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영수증을 건네며 감사합니다 라고 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퇴근 후 제 작은 원룸 아파트로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니 좁은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월세가 $1,200. 연금에서 이걸 내고 나면 손에 남는 돈이 $200뿐입니다. 한 달을 $200로 살아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냉장고를 열어보니 한인마켓에서 유통기한이 임박해서 버려질 뻔한 것들을 얻어온 식품들만 가득했어요. 반쯤 무른 토마토, 내일 모레면 상할 우유, 상추 몇 장. 저는 냉장고 문을 닫고 주저앉았습니다. 30년이에요. 이곳에서 30년을 살았는데 제 손에 남은 건 월 $200의 여유뿐이었습니다. 1995년 봄 27이었던 제가 서울의 중견기업 인사팀에서 퇴사 서류를 작성하던 날이 떠올랐어요. 5년간 다닌 회사였고 당시 월급이 120만 원이었으니 괜찮은 편이었지요. 회사에서 국민연금도 꾸준히 떼어갔고 저는 그게 뭔지도 제대로 모르면서 급여 명세서에 찍힌 숫자들을 그냥 지나쳤습니다.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비 남편은 LA에서 한인식당을 운영하는 집안의 장남이었고 결혼하면 미국으로 가야 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될 분이 한국에 오셔서 미국 가면 돈 많이 벌 수 있다고, 여기서 120만 원 버는 것보다 훨씬 좋은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었던 거겠지요. 인사팀 동료가 퇴사 서류를 검토하다가 말했어요. 미경아, 5년치 국민연금 환급 받으면 얼마 안 돼. 한 300만 원? 미국 가서도 계속 임의가입으로 낼 수 있으니까 알아봐. 그게 뭔데? 해외에 나가도 본인이 원하면 국민연금을 계속 낼 수 있어. 나중에 연금 받을 수 있으니까 끊지 말고 유지하는 게 좋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그게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그날 저녁 예비 시어머니께 그 이야기를 꺼냈더니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거 필요 없어. 미국 가면 여기 연금이 훨씬 좋아. 환급 받아서 결혼 자금에 보태라. 하지만 계속 넣으면 나중에 받을 수 있다는데요. 미국 가면 그런 거 신경 쓸 필요 없다니까. 당장 300만 원이면 살림 장만하는데 보태지. 저는 더 이상 따지지 못했습니다. 결혼을 앞둔 처지의 시어머니 말씀을 거스를 수도 없었고 솔직히 미국이라는 곳에 대한 기대가 컸으니까요. 환급 서류를 내고 300만 원 남짓한 돈을 받았을 때 그 돈으로 이불 세트를 사고 주방용품을 샀습니다. 국민연금이고 뭐고 미국 가면 새로운 삶이 시작될 거라고만 생각했어요. 1995년 5월 저는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를 탔습니다. 기내에서 내려다본 태평양은 끝없이 넓었고 저는 그 넓은 바다 너머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을 꿈꿨어요. 미국 가면 더 좋다는 말만 믿고 구체적으로 뭐가 어떻게 좋은지는 한 번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LA에 도착한 첫날부터 현실은 달랐어요. 공항에 마중 나온 시어머니와 남편의 표정이 밝지 않았고 차를 타고 가는 길에 남편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우리 식당이 지금 좀 어려워. 장사가 예전 같지 않아. 괜찮아요. 같이 열심히 하면 되죠. 하지만 식당을 보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코리아타운 골목 안쪽 낡은 건물 1층에 자리한 작은 식당. 점심시간인데도 손님은 2테이블뿐이었고 주방에서는 시아버지가 홀로 국을 끓이고 계셨습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다던 그 식당이 이랬습니까? 시어머니가 당연하다는 듯 말씀하셨어요. 며느리도 당연히 식당 일 도와야지. 내일부터 주방 보조하고 손님 오면 서빙해. 네, 알겠습니다. 우리 가족끼리 무슨 돈을 받아. 같이 사는 거지. 임금은 없었어요. 아침 7시에 식당에 나가서 밤 9시까지 일했지만 제 주머니에 들어오는 돈은 한 푼도 없었습니다. 영어를 못하니 다른 직장을 구할 수도 없었고 남편은 조금만 참아. 장사 나아지면 나아질 거야 라고만 했어요. 저는 매일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홀을 닦으며 한국에서의 120만 원 월급이 얼마나 소중했는지 뒤늦게 깨달았습니다. 1년쯤 지났을 때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우연히 상담사를 만났어요. 같은 한국 사람이었고 저보다 먼저 이민 온 선배였습니다. 미경 씨, 지금 일하시면서 사회보장세 내세요? 아니요, 가족식당이라 따로 그런 건 안 하는데요. 상담사가 난감한 표정을 지었어요. 그럼 나중에 연금 못 받아요.
미국은 최소 10년은 합법적으로 일하면서 세금을 내야 나중에 사회보장연금을 받을 수 있거든요. 10년이요? 네. 정확히는 40크레딧이라고 해서 1년에 4크레딧씩 쌓이는데 최소 10년은 일해야 연금 수급 자격이 생깁니다. 저는 멍하니 그 말을 들었어요. 그렇다면 지금까지 1년간 무급으로 일한 건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 아닙니까? 상담사가 다시 물었습니다. 한국국민연금은 어떻게 하셨어요? 5년 넣었는데 환급 받았어요. 아이고, 환급 받으셨어요? 계속 임의 가입으로 내셨으면 좋았을 텐데. 해외 체류자도 가능하거든요. 지금이라도 다시 낼 수 있나요? 가능은 한데 매달 우편안이나 송금으로 보내야 해서 번거롭고 환율 손해도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돈이 있어야 하죠. 돈. 그게 문제였어요. 저는 한 푼도 못 받고 일하고 있었고 남편이 주는 용돈으로 겨우 생필품을 사는 형편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와 시어머니께 조심스럽게 말씀드렸어요. 어머니 한국국민연금을 다시 낼 수 있대요. 그런데 돈 쓸 거 있으면 생활비에 보태라. 지금 식당이 얼마나 어려운데. 더 이상 말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그렇게 국민연금 임의가입 기회를 놓쳤고 그게 얼마나 큰 실수인지는 한참 뒤에야 알게 됐어요. 1997년 임신을 했습니다. 입덧이 심해서 식당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고 시어머니는 못마땅해 하셨지만 어쩔 수 없었어요. 아이를 낳고 나니 5년이 훌쩍 지나갔습니다. 기저귀 갈고 밥 먹이고 재우고 다시 깨우고. 그 반복 속에서 저는 제 삶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생각할 겨를도 없었어요. 2002년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서 시간이 조금 생겼습니다. 남편이 말했어요. 미경아, 이제 애도 컸으니까 일 좀 해봐. 우리 식당은 계속 어렵고 돈이 필요해. 한인마켓에서 직원을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갔습니다. 사장님이 물으셨어요. 영어 할 줄 아세요? 조금. 할 줄 압니다. 계산대 일인데 손님들이 카드 결제하고 간단한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어야 해요. 노력하겠습니다. 시간당 $8 50센트, 주 30시간 근무 조건이었어요. 한 달에 $1020. 7년 만에 처음으로 제 이름으로 급여를 받게 됐습니다. 첫 월급을 받던 날 급여 명세서를 보니 사회보장세가 공제되어 있었어요. 사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미경 씨 파트타임이라 풀타임보다 크레딧이 천천히 쌓이긴 하는데 그래도 10년만 채우면 나중에 연금 나와요. 10년이요? 네. 조금씩이라도 쌓이니까 꾸준히 일하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0년. 2012년이면 제가 44이겠네요. 그때까지 일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다니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어요. 2005년쯤 한국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오랜만에 듣는 친구 목소리가 반가웠어요. 미경아, 잘 지내? 미국 생활은 어때? 응, 그럭저럭. 너는? 나는 회사 10년 됐어. 국민연금도 쌓이고 있고. 나중에 연금 나온다니까 다행이야. 너도 미국에서 받잖아? 응, 나도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어. 친구는 미국이 더 좋을 거야 라며 부러워했고 저는 그래, 여기도 괜찮아라고 대답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끊고 나니 가슴 한구석이 허전했어요. 친구는 회사에서 10년을 다녔고 저는 7년 만에 처음 제대로 된 직장을 얻었습니다. 뭔가 다르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는 몰랐어요. 2008년 금융위기가 왔습니다. 한인마켓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으로 직원들을 모아놓고 말씀하셨어요. 미안해요. 장사가 너무 안 돼서 월급을 못 올려드리겠어요. 이해해 주세요. 시간당 $8 50센트가 5년간 동결됐습니다. 남편이 일하던 식당도 손님이 뚝 끊겨서 거의 문을 닫을 지경이었고 집에 가져오는 돈이 한 달에 $500도 안 됐어요. 저는 생활비를 벌기에 급급했고 연금이니 노은이 하는 건 생각할 여유가 없었습니다. 2012년 제가 44이 되던 해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무료 영어 수업을 듣기 시작했어요. 같은 반 학생이 컴퓨터로 뭔가를 보여주며 말했습니다. 이거 봐요. 사회보장청 웹사이트에서 내 연금 예상액을 볼 수 있어요. 그게 뭐예요? 여기 들어가면 내가 지금까지 낸 세금이랑 나중에 받을 연금액을 확인할 수 있어요. 집에 와서 컴퓨터를 켜고 웹사이트에 접속했습니다. 아이디를 만들고 로그인하니 제 사회보장 기록이 나왔어요. 2002년부터 2012년까지 10년간의 납부네요. 그리고 화면 아래쪽에 예상 연금액이 표시됐습니다. 67세 수령 시 월 $890 예상. $890요?
저는 화면을 다시 확인했어요. 틀림없이 890달러였습니다. 한국 돈으로 한 100만 원 정도. 그걸로 어떻게 살라는 거죠? 다음 날 한인 커뮤니티에서 만난 재무상담사에게 물었습니다. 제가 67세에 890달러를 받는다는데 이 금액으로 노후를 살 수 있나요? 상담사가 고개를 저었어요. 캘리포니아에서는 불가능합니다. 최소 2,000달러는 있어야 빠듯하게 삽니다. 집이 있어서 월세 안 내면 모를까 월세 내면서는 절대 못 살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해요? 지금부터라도 근무 시간을 늘려서 더 많이 세금을 내야죠. 그래야 연금액이 올라갑니다. 저는 한인마켓 사장님께 풀타임으로 일하고 싶다고 말씀드렸지만 자리가 없었어요. 다른 직장을 알아보려고 이력서를 넣었지만 나이와 영어 실력이 문제였습니다. 44세 영어도 서툰데 어디서 받아주겠어?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날 밤 한국국민연금 웹사이트에 들어갔습니다. 해외 거주자 임의가입 메뉴를 찾아 클릭하니 안내문이 나왔어요. 해외 체류 중이어도 본인 희망시 임의가입 가능. 단 이미 환급받은 기간은 소급 인정 불가. 최소 10년 가입 시 연금 수급 자격 부여. 환급받은 기간은 인정 안 된다고요? 그렇다면 1995년에 받은 5년치는 완전히 사라진 거네요. 지금부터 10년을 넣으면 2022년 제가 54살 때 연금을 받을 수 있겠지만 납부액을 계산해보니 한국 평균 소득 기준으로 월 약 25만 원 환율 적용하면 매달 300달러를 보내야 했어요. 그렇게 10년을 넣으면 받는 금액이 월 30만 원 정도. 300달러를 매달 보낼 여유가 없었습니다. 제 월급이 1,020달러인데 거기서 300달러를 떼면 720달러. 월세, 식비, 교통비를 내고 나면 남는 게 없었어요. 저는 컴퓨터를 끄고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1995년에 환급받은 300만 원. 그 돈으로 이불과 냄비를 샀습니다. 지금 그 이불은 다 해져서 버렸고 냄비는 손잡이가 부러져 쓰레기통에 들어갔어요. 만약 환급받지 않고 계속 넣었더라면 지금쯤 20년 가입에 월 60만 원은 받을 수 있었을 텐데. 그 생각을 하니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2015년 저는 결심했어요. 더 많이 일해야 한다고. 한인마켓에서 주 30시간 일하고 저녁에는 한인 식당에서 접시 닦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하루 12시간 노동. 아침 8시에 나가서 밤 8시에 집에 돌아왔어요. 주 50시간 이상 일하니 월급이 2,400달러 정도로 늘었고 사회보장세도 더 많이 냈습니다. 무릎이 아프기 시작했어요. 허리도 자주 결렸고 밤에 잠을 자도 피곤이 풀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연금 크레딧을 쌓아야 했고 생활비도 벌어야 했으니까요. 2020년 드디어 40크레딧을 채웠습니다. 18년 만이에요. 사회보장청 웹사이트에서 확인하니 연금 수급 자격 완료라는 메시지가 떴고 67세 수령 시 예상액이 1,400달러로 올라 있었어요. 1,400달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가까이. 저는 안도했습니다. 이 정도면 그래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한국 친구들과 화상통화를 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얼굴들이 반가웠어요. 미경아, 넌 미국에서 연금 얼마나 받아? 나? 1,400달러. 한국 돈으로 200만 원 정도 돼. 우와, 맞네. 한국은 100만 원도 못 받는 사람 많아. 친구들이 부러워하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뿌듯했습니다. 미국 생활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며 그동안의 고생이 보상받는 기분이 들었어요. 전화를 끊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하지만 그건 착각이었어요. 2022년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물가가 미친 듯이 올랐습니다. 월세가 900달러에서 1,200달러로 뛰었고 슈퍼마켓에서 우유 한 통 사는데 5달러가 넘었어요. 식료품비가 거의 2배가 됐습니다. 한인마켓 시간당 임금이 15달러로 올랐지만 물가 상승을 따라가지 못했어요. 남편이 운영하던 식당이 팬데믹으로 완전히 망했습니다. 폐업 신고를 하고 남편은 우버 운전을 시작했는데 한 달에 1,000달러 버는 게 고작이었어요. 저는 여전히 하루 12시간을 일했지만 늘어나는 생활비를 감당하기 벅찼습니다. 2023년 제가 64이 되던 해 한국 친구들과 다시 화상통화를 했어요. 한 친구가 밝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미경아, 나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했어. 15년 넣었더니 매달 110만 원 나와. 남편이랑 합치면 200만 원 넘으니까 여유롭게 살아. 다른 친구가 거들었어요. 나도 10년만 냈는데 60만 원 나오는데 집은 있으니까 생활비로 충분해.
용돈으로 쓰기 딱 좋아. 저는 입이 바짝 말랐습니다. 나는 $1,400 받는다. 친구들이 잠시 침묵하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국 물가에 그 돈이면 너무 적은 거 아니야? 집 월세가 얼마야? $1,200. 뭐? 그럼 남는 돈이 겨우 $200네? 한국 돈으로 27만 원밖에 안 되잖아. 친구들이 놀라는 표정을 지었고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화상통화를 끊고 나니 방 안이 너무 조용했어요. $1,400. 110만 원. 숫자만 보면 비슷한데 실제로 제 손에 남는 건 친구가 받는 돈의 4분의 1도 안 됐습니다. 그제야 깨달았어요. 제가 받는 $1,400가 한국의 110만 원보다 실질적으로 훨씬 적다는 걸. 집이 있어서 생활비만 있으면 되는 한국과 월세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의 차이를. 30년간 제가 무엇을 선택했는지를. 2024년 초 저는 한국국민연금공단 해외 상담 전화를 걸었습니다. 국제전화 요금이 아까웠지만 마지막 희망이라도 붙잡고 싶었어요. 1995년에 5년치 환급 받았는데 지금이라도 다시 납부할 수 있나요? 상담원의 목소리가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환급 받은 기간은 소급 인정이 불가능합니다. 지금부터 새로 시작하셔야 해요. 지금 시작하면 연금을 받을 수 있나요? 최소 10년을 가입하셔야 하는데 만 65세 이후에는 임의 가입도 불가능합니다. 지금 연세가 어떻게 되시죠? 64입니다. 그럼 1년밖에 시간이 없으시네요. 1년 납부로는 수급 자격이 안 생깁니다. 전화를 끊고 계산을 해봤어요. 만약 1995년에 환급받지 않고 25년을 더 넣었다면 총 30년 가입으로 월 90만 원 정도는 받을 수 있었을 겁니다. 그때 받은 300만 원으로 지금 월 90만 원을 평생 못 받게 됐어요. 아니 미국 연금까지 합치면 200만 원 넘게 받을 수 있었을 텐데. 남편에게 소리쳤습니다. 그때 당신 어머니가 환급 받으라고 했잖아. 남편이 고개를 돌렸어요. 그때는 나도 몰랐어. 그리고 이미 가입할 돈도 없었잖아. 돈이 없어서가 아니라 어머니가 필요 없다고 했잖아. 지금 와서 그걸 따져서 뭐해. 이미 지나간 일인데. 저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따져봤자 달라질 게 없었으니까요. 30년 전의 선택을 지금 바꿀 수는 없었어요. 2024년 6월 제가 65이 됐습니다. 조기 은퇴 연금 신청이 가능한 나이. 67세까지 기다리면 $1,400지만 지금 받으면 $1,200로 줄어듭니다. 하지만 몸이 견딜 수가 없었어요. 병원에 갔더니 의사가 말했습니다. 무릎과 허리에 만성 염증이 있습니다. 과로 때문이에요. 일을 줄이셔야 합니다. 일을 줄이면 생활을 못해요. 그래도 이렇게 계속 일하시면 나중에 걷지도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저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9월에 조기 연금 신청을 했고 한인마켓 근무를 주 3일로 줄였습니다. 월 수입이 연금 $1,200에 파트타임 $600, 총 $1,800. 월세 $1,200를 내고 나면 $600로 식비, 의료비, 교통비를 해결해야 했어요. 의료보험이 있어도 본인 부담금이 만만치 않았습니다. 무릎 주사 한 번 맞는데 $100, 약값이 한 달에 $50. 병원 가는 것도 부담스러워서 아파도 참았어요. 같은 시기 한국 친구에게서 문자가 왔습니다. 미경아, 나 이번 달부터 국민연금 타기 시작했어. 10년만 넣었는데 매달 65만 원 나와. 집 있고 건강보험 혜택 좋아서 병원비도 거의 안 들고 용돈으로 쓰기 딱 좋아.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친구는 10년 넣고 65만 원. 저는 20년 일하고 $1,200. 실질적으로 제 손에 남는 돈은 $600. 한국 돈으로 80만 원 정도. 친구보다 많기는 하지만 친구는 집이 있고 저는 월세를 내야 합니다. 병원비도 친구는 거의 안 드는데 저는 매달 $150씩 나갑니다. 자괴감이 밀려왔어요. 나는 20년을 일했는데 친구는 10년만 일했는데. 2024년 10월 한인 커뮤니티 센터에서 노인 지원 프로그램 안내문을 받습니다. 상담사를 만나러 갔어요. 저소득 노인을 위한 SSI, 푸드스탬프, 주거 지원 같은 걸 신청할 수 있어요. 저도 받을 수 있나요? 상담사가 제 수입을 확인하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월 수입 $1,800는 저소득 기준을 약간 초과해요. 대부분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 아무것도 못 받나요? 푸드스탬프는 월 $50 정도 가능할 것 같아요. $50. 계란 2판에 우유 몇 통 사면 끝입니다.
파트타임 일을 그만두고 연금만 받으면 SSI를 받을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총 수입이 오히려 줄어들어요. 그럼 결국 아프더라도 계속 일해야 한다는 거네요.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상담사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한국으로 돌아가는 건 고려 안 하세요? 국민연금은 못 받아도 기초연금이라는 게 있어서 만 65세 이상 저소득 노인에게 월 30만 원 정도 지급된다고 들었어요. 한국에 집도 없고 30년을 떨어져 있었는데 이제 와서 돌아갈 수도 없어요. 그럼 최대한 건강관리 잘하시면서 버티는 수밖에 없겠네요. 저는 커뮤니티 센터를 나와 버스 정류장에서 버스를 기다렸습니다. 해가 지고 있었어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고 저는 외투 지퍼를 끝까지 올렸습니다. 30년 전 인천공항에서 LA행 비행기를 탔을 때 이런 미래가 기다리고 있을 줄 몰랐어요. 2025년 3월 한인마켓 사장님께 말씀드렸습니다. 사장님 건강이 안 좋아서 주 이틀만 일하고 싶어요. 사장님이 난감한 표정을 지으셨어요. 미경 씨 사정 이해하는데 그럼 시간당 15달러도 못 드리고 13달러로 낮춰야 해요. 그리고 주 이틀이면 건강보험 혜택도 없어져요. 그럼 미안해요. 가게 사정도 어렵고 풀타임 직원들 건강보험 유지하는 것도 빠듯해서요. 주 일 하루 5시간이면 월 520달러. 연금 1200달러 합쳐 총 1720달러. 하지만 건강보험이 없어지면 민간보험료로 월 300달러가 추가로 나갑니다. 실질 수입 1420달러에서 월세 1200달러 제외하면 남는 돈 220달러. 사장님 주 3일로 유지하겠습니다. 4월 어느 날 계단을 내려가다가 발을 헛디뎠어요. 손으로 난간을 잡으려다 손목이 꺾이며 뚝 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응급실에 갔더니 손목 골절. 깁스를 하고 청구서를 받았는데 본인 부담금이 800달러였어요. 지금까지 모아둔 비상금이 1500달러였는데 절반 이상이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의사가 말했어요. 2달간 손목 사용 금지입니다. 일은 쉬셔야 해요. 이틀만 쉬고 일하면 안 되나요? 계산대 일이면 손을 계속 써야 하잖아요. 무리하시면 제대로 안 붙어요. 결국 2달간 일을 쉬어야 했습니다. 수입이 연금 1200달러뿐. 월세를 낼 수가 없었어요.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벌어온 돈으로 월세 내야겠어. 내가 우버로 버는 것도 한 달에 1000달러밖에 안 돼. 그럼 어떡해? 월세 안 내면 쫓겨나. 미경아 나도 힘들어. 하루 12시간 운전하는데 기름값 빼면 남는 게 없어. 우리는 서로 소리를 질렀고 결국 남편이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빈 방에 혼자 남아 손목을 감싼 깁스를 내려다봤어요. 손목 하나 다쳤을 뿐인데 삶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2025년 6월 손목이 회복되어 다시 한인마켓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거운 물건을 나를 수는 없었어요. 사장님과 재협상을 했습니다. 계산대 업무만 하는 조건으로 시간당 13달러 주 3일 근무 어때요? 알겠습니다. 월 수입 연금 1200달러에 파트타임 468달러, 총 1668달러. 그런데 7월에 집주인이 월세 인상 통보를 했어요. 8월부터 1300달러. 남는 돈 368달러로 모든 생활비를 감당해야 합니다. 저는 한인교회 무료 급식소를 일주일에 3번 이용하기 시작했어요. 시니어 센터의 무료 점심 프로그램에도 등록했습니다. 옷은 중고 가게에서만 샀고 병원은 정말 아파도 웬만하면 가지 않았어요. 10월 말 어느 날 66번째 생일이었습니다. 한인마켓 계산대에 앉아 있는데 문득 케이크가 먹고 싶었어요. 휴게실에 가서 작은 케이크 한 조각을 샀습니다. 3달러 99센트. 플라스틱 포크로 케이크를 떠먹으며 핸드폰을 꺼냈어요. 한국 친구들에게 단톡방에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미국 살면서 한국 친구들 국민연금 부러워했는데 이젠 돌이킬 수 없습니다. 친구들이 답장을 보냈어요. 무슨 소리야? 그래도 미국이 좋지 않아? 저는 천천히 답장을 쳤습니다. 지금은 한인마켓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면서 생활비를 벌고 있어요. 이민 오기 전에 양국 연금 제도 꼭 비교해보세요. 저처럼 후회하실 수 있습니다.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캘리포니아의 햇살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아이러니하게도 날씨는 늘 좋았습니다. 그때 300만 원 환급받지 말고 계속 넣었더라면, 아니 그냥 한국에 남았더라면 어땠을까? 하지만 이미 30년이 흘렀고 66의 나이에 돌이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휴게실 문이 열리며 사장님이 고개를 내밀었어요. 미경 씨, 손님 많아요. 계산대 좀 봐주세요. 네, 지금 갑니다. 저는 케이크 포장지를 쓰레기통에 버리고 일어섰습니다. 계산대로 돌아가 손님을 맞이하며 말했어요. How may I help you? 억지 미소를 지으며 오늘도 하루를 버텨냅니다.